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 수석과는 제가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오랜만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고 그 당선 수락연설할 때. 그렇죠. 예, 썼던 말인데. 네. 예. 그때 이미 예견했습니다. 윤핵관들이 난동을 부릴 거라는 거를. 네. 시작부터 셉니다, 오늘. 네. 이걸 세게 느낀다는 거는 네. 뭐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겁니까? 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제 그게 현실화됐어요? 본인이 느꼈던 두려움이?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부터 그 사람들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눈빛이라고 하면 그들이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변화를 거부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얘기 좀 해볼 건데,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가 이 불안한 눈빛으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여야의 두 사람을 모아서 얘기를 한다. 특집 대박 이런 거거든요. 참 제가 이상한 데자뷰인 게 제가 그때 당대표 당선되는 날 2021년 6월 11일 날 이 노래를 배경으로 많은 자료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노래? 이 노래가 많이 합성된 장면이 뭐냐면요. 이때 제 당선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지고 한 중진 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허그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정진석. 그 후로 한 1년 있다가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박수현 수석님과 또 이제 또 자웅을 이뤄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전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생각을 하고 부딪히는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와서까지 깜짝 놀랐네요. 자, 일단 그럼 오늘 우리 두 분이 이 불안한 눈빛으로 여의도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좀 물어보죠. 우리 이준석 전 대표의 불안한 눈빛은 어딜 보고 있습니까? 그 선거 치르면 이제 강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울에서는요. 네. 강남에서 소위 동남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은 서초, 송파, 강남, 송파. 여기는 그리고 강남이 되고 싶어하는 동작과 강동.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우세 지역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비교 우세 지역구로 볼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서남권 금관구라고 하죠. 그리고 동북권 노도강이라고 하죠. 이쪽은 최열세 지역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있어요. 이 지역의 선거를 알거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동대문 을 3선 의원이 국민의힘 기준으로 그렇죠.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하면서 선거를 좀 이끌었던 적이 있고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금관구는 몰라도 양천 정도는 그래도 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김영태 전 의원이 있었고 그렇죠. 원희룡 김성태 김성태 이렇게 선거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분들 다 낙선하고 그냥 사라져가지고 그 지역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원 처리도 안 된 지 10년이 넘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축이 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뭐로 보면 되냐면요. 그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구 그리고 400개 동에서 5개 동 빼놓고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8개를 내줬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성동도 좋고. 17대 8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이제 내준 것이고 그 8개 지역에 내준 대로 이제 아마 좀 열세 지역구로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왠지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축이 되는 정치인 할 때 서울 더 동북 지역 노도강, 노도강이 노원, 도봉, 강북이잖아요. 본인 지역구잖아요. 노원. 그렇죠. 내가 거기 가야 된다 이런. 내가 내년 총선에 다시 노원에 가서 축이 되겠다라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노원이 고향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마한다면 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준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어쨌든 총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20대 총선 때 보면은 다 져도 좋으니까 유승민은 죽여라 이런 거 했잖아요. 예전에 2016년에. 지금 윤핵관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금 누가 들어가고 마고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 가지고 자기 분풀이하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지
아니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영남이나 강원 선거만 치러오신 분들이 서울 지역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 전 수석께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좀 오르고 여당은 조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수현 여의도 원장이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내년 총선 승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 기반의 충청이시잖아요. 충청이 한산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으니까 충청도 지역 민심은 어때요? 네, 선거 때마다 좀 유감스러운데요. 뭐 충청의 민심이 뭐 전국 선거를 좌우한다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충청의 민심을 절대 알 수가 없다. 맞아요. 뭐 무슨 뭐 저 출구조사까지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충청인들이 마치 어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말로 표현하는 어떤 이중성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어떤 그런 폄훼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충청의 충자는 한자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충청인들이 해왔고 또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선거 때 되면 충청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충청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 대선에 나오면서 사실은 제 지역 제 고향인 공주가 뭐 고향이다 이러면서 충청의 아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태생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친이 뭐 공주에 뭐 좀 태어났다 뭐 이런 연을 가지고 충청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충청표를 호소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호소인, 윤핵관 호소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사람들이 충청의 아들 호소인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지사가 물러난 이후에 충청 대망론에 대한 공백과 허탈감이 있을 때 민주당 기준으로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와서 보면 무슨 뭐 충청의 대망 뭐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연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산 공항 이것이 이제 예타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충청의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영 의원이 총선 승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는 수도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렇게 총선 이기려면 수도권 이겨야 되니까. 본인부터가 수도권 도망병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경기도 부지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경기도에서 나오게 뭐 그때 남경필계라고 알려짓고 이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윤핵관 호소인 비슷하게 하는 건데 수도권에서 본인이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부산 갔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뭐 대단한 전략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 초반 주기 유지할 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뭐 어쨌든 이것이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뭐 총선 승리 자신 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나오면 이거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년에 노원 나옵니까? 저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장난쳐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공천 가지고 무슨 뭐 주는이 많으니 갖고 막 얘기하고. 아니 징계가 공천 심사 직전이 끝나니까.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뭐 홍준표 대표는 뭐 징계 받고도 대선 후보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전혀 그것보다는 아마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막판에 가가지고 끌려다니고 무슨 망신주기 하고 이렇게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선거 막판까지 막판도 아닙니다. 저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천 심사 과정도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서도 저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는 본인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 아니 공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선거 날까지 모든 행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다 판단하겠습니다. 능동적. 그러면 뭐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순천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에 가서 쉬고 있으면 거기 출마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았어요. 제일 출마 안 할 것 같은 곳이 순천이라서. 그러니까 하람이도 있는데 제가 거기 출마하겠습니까? 그렇긴 하겠죠. 천안함 현장도 있는데.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척 지점, 상징적 대척 지점이 나올 텐데 그 중에 공천을 어디에 누구를 하고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하여튼 판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공천의 문제가 아마 전국의 내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 좁게 그렇게 우리 이준석 대표 쳐내듯이 그렇게 공천에서도 그렇게 장난을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호재죠. 그런데 이 자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